네, 국감 나흘차입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라임 사태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에 돈을 5천만 원을 받았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 이게 논란의 쟁점인데 이게 뭐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정치권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수일 내에 뭔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뇌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정도까지 지금 의혹이 확산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공직기강 회의 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 범죄가 있고 권력형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나쁜 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이죠. 권력형 범죄가 민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지금 수준은 이제 민생 범죄다 하는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이제 감독을 소홀한 것.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헌법과 법에 기초해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은 사실은 이제 권력 감시라는 차원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이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일조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네. 또 검증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이제 한 개인의 인권을 갖다가 짓밟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마 일일이 당사자를 불러서 일종의 레드팀식으로 이제 검찰이 질문하듯이 아마 확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금융 당국이 이제 제대로 감독을 못한 거, 앞으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뭐 국회 정무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이 사태에 갖다가 제대로 국회에서 감시를 하지 못하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방향은 이제 그런 쪽으로 모아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라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권력권 게이트까지 비화시키는 거는 지금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 진술이 나온 게 검찰 조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남부지방을. 다시 말하면 이른바 스타 모비트 회사의 회장이 김모 씨고 사장 이모 씨가 있는데 이제 사장 이모 씨의 재판에 김모 씨가 나와서 한 말이란 말이야. 이제 검찰에 물어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강세라는 사장이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 해달라. 그래서 5천만 원을 찾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갖고 있던 걸. 그래서 그게 그럼 증거가 뭐냐? 그거는 이제 호텔에서 만났으니까 호텔 CCTV에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갔는데 이강세 대표가 갔다 와서는 또 강기정 수석을 만났는데 뭐 인사를 했다고 해서 자기는 5천만 원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예요. 취지 인적성.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기정 수석은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다. 오늘은 심지어는 청와대가 어떤 데인데 다 가방 검사까지 다 하는데 누가 5천만 원 들고 오겠냐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해놓은 거죠. 근데 가운데 끼는 이강세 씨는 뭐라 그러느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처음에는 돈 5천만 원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TV가 나오니까 그랬습니다만은 1,000만 원. 예. 그냥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주려고 뭐 이렇게 또 변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실체는 어디 알겠어요. 근데 예. 그 5천만 원 준 사람이 내 5천만 원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강세와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만난 건 또 사실로 인정하니까 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뭐 배달 사고가 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이 사건 수사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보는 게 뭐 라임 자선 운영 아시는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옵티머스나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수사가 좀 잘못됐던 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부지검장이 이 수사하다가 손 떼고 그만뒀어요. 그 사피는 가버렸다. 우리가 그때부터 소문이 뭔가 여권 인사들이 나오니까 갈등이 있다는 그런 말이 계속 돌았고 중앙지검 건은 뭐냐면 이게 그 조사부에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조사부. 검사장이 배당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안 하고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에 배당을 해놓으니까 뭔가 이게 좀 수사를 축소하려는 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기 쉽사했죠. 아시는 대로 이게
검찰이 봐주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처럼 정글 덮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죠. 정리할 시간을 주면 예를 들어서 말도 맞추게 하고 증인도 뭐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증거도 인멸하고 이런 식이 있으니까 상당히 의혹은 있는데 아직 뭐 뭔가 꼭 뚜렷하게 드러난 건 없다 예. 이렇게 저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각종 의혹들이 앞서 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상당수 언론들의 유죄 추정의 그런 근거, 이곳에 근거해서 나온 의혹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입증되거나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정치권 분위기를 좀 보면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전의 어떤 이런 정치 공세에 맞대응하는 그런 그림이랑은 조금 다르게 오히려 더 강하게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거냐라고 야당을 꾸짖으면서 근거 있으면 공개해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내부적으로 됐고 실제로 외부에도 그런 식으로 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관련 건하고 또 이번 예. 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레드팀 비스름하게 구성을 해갖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적대적 입장에서 이제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검증이 끝났다.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갖다 계속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인상까지 느낌까지 이제 전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야당이 지금 이제 공세가 더 제기하지만 저는 야당의 공세 방식이 조금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건만 해도 맨 처음에 이제 불법 휴가 집중을 하다 지금 이제 국감에 와서는 아예 이제 불법 논쟁은 사라지고 사과 논쟁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에도 오히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집중을 했다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경우도 이제 무조건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정치 쟁점화하는 거예요. 의혹을 하나씩 밟고 진실을 규명해 가서 그것이 정치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정치 쟁점화하는 거, 네. 프레임을 먼저 집어 씌우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갖다 찾아내지 못할 때는 그것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검찰 수사가 좀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도 역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혹들이 있긴 한데 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제3자가 예. 특히 야당에서 검찰 수사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뭘 알아보기가 쉽지만 않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진이 뭐 알려주지 않는 이상 예.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이상하게 꼬인 거는 또한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앙지검의 수사, 남부지검의 수사가 전부 다 처음부터 좀 의혹 투성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법사위에서나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강기정 수석건도 굳이 의원들이 뭐 야당에서 물었습니다만 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조사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했고 검찰 조사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추 장관이 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른바 그 옵티머스에서 나온 대책 문건 뭐 20명 명단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변했냐면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한 허위 문건이라고 잘못된 문건이다. 허위 문건, 예. 거짓 문건이라고 주장하더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추장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장관하고 다 검찰하고 다 뭔가 지금 교감 속에서 뭐 묻으려는 거 아니냐. 무마할인가 의혹을 갖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그러면서 추장은 또 더 나가서 이제 야당 측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서울 스페셜 올림픽 예. 압수수색했다. 이런 건 또 여당 쪽에 여권 쪽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고 야권 쪽에 대해 조사한 것은 수사 사실을 널리 공표하는 이런 게 대해서
불신이 쌓인 거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말씀을 건가요? 예. 그런 비난을 들어도 상당히 그죠? 변명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련의 일이 사태를 대하고 있는 검찰의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그 법무부 국감에서 이제 밝혔던 것처럼 그 돈을 갖다가 전달했다는 심부름을 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미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당사자는 자기가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갖다 제가 볼 때는 그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자체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다 이제 언론인 출신이지만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문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기정사실하진 않잖아요. 예. OW1H에 의해서 이제 사실 살펴보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대책 회의를 할 거면 사실 구두로 하지. 그걸 갖다가 누구와 어떤 걸 했다라고 뭐 검찰 보고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거 작성할 가능성이 예. 없고 그래서 어떤 문건의 진실성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조사 결과로는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판단들을 갖다 해보면 뭐 검찰의 수사를 게을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꾸 이제 권력형 비리 하는데 권력형 비리의 이제 과거의 전형적인 그 모습은 뭐냐면 그 비리를 통해서 특정인들이 정치 자금을 만들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그 펀드 사기에 있어서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어떤 정치 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런 구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야당에서는 빨리 권력형 어떤 비리를 몰고 가고 싶지만 검찰이 네. 수사하는 정도 현재 느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예. 뭐 검찰이 맡은 바 어떤 그 자기들한테 부여된 임무를 갖다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법무부 국감 보시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문제가 또 주로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난 7월에도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이 좀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됐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검찰에서 추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 예. 그걸 추장관이 좀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검찰 조사에서 일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검찰 조사에 의하면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예. 근데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 증거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추장관이 지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뭐 결론이니까. 근데 검찰의 결론은 뭐에 근거했느냐면 군 부대에서 우리가 지역 대장이 지역 장교의 건의를 받고 구두로 승인해 준 것 같다. 이게 다란 말이죠. 그게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모 병장 있잖아요. 당직 사병이라는 분. 처음에는 추장관도 그렇고 이웃집 아저씨라고 했다가 옆 중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 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검찰 조사를 보면은 수사 결과는 통화는 한 거예요. 예. 6월 25일 1월입니까? 그때 7월 25일인가요? 그때 아예 안 들어와서 부대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서일병이 서울 집이라 해서 빨리 택시라도 타고 들어오라. 알겠습니다. 했고 안 들어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리는 그렇게 다 돼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추장관이나 추장관 다 측에서 변호인이 아들 변호인이 부인하다가 검사에 나왔으면 그것 좀 그 사과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제 보니까 끝까지도 사과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것은 참 되게 좀 잘못됐다. 추장관의 처세가 아니면 예. 행동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뉴스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마 이제 장편 소설 쓴다고 했는데 아마 종합국감 때는 대화 소설 쓰고 있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프레임 싸움, 정치를 게임으로 본다면 프레임 싸움을 갖다 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완패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승리를 한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정치를 그런 프레임 게임이 아니라 어떤 그 또 진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고 동조하는 바 예. 이런 거에 대한 희구를 갖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 돌려보겠습니다. 정의당이요 새 대표
대표를 선출했고요. 김종철 대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 글쎄요, 뭐 과거의 보수 진영에서는 정의당을 가리켜 뭐 민주당의 이중대다 뭐 이런 비판도 했고 실제로 선거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굉장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철 대표가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민주당은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민주당과의 선긋기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7대 때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죠. 아마 그 당시는 민주당을 이렇게 밀어내야지만 진보 진영이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당시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가운데로 몰았죠. 네. 보수 쪽으로 밀어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상승세가 커져야지만 사실은 진보 정당도 공간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표를 나눠주는 것이죠. 예. 근데 지난 어떤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생기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경험칙적으로 확인됐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하고 일정한 정도 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예. 자체적인 노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것 같고요. 김종철 대표인가요? 이분이 이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진보 진영의 공간을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노력 이런 것이 뭐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 19대, 20대 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선거연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거도 그렇고요. 정책도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민주당과 어떤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김종철 대표가 아시는 대로 뭐 1970년생이라 그래요. 40대입니다. 예. 40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의 계보를 쭉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권영길, 노회찬, 뭐 심상정 이렇게 이어지는 그 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 운동의 진보 정당의 제2세대인데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첫째는 그 이념적 성향은 별로 안 드러내시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정의당에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의당에 출발을 하신 그런 새로운 신진 세력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단은 게 우리 민명루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독자 노선, 이렇게 민주당 제2중대 소리는 일단은 털어내겠다는 각오를 좀 남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점이 쉽지만은 않은 게 예. 양쪽 다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좀 진보 쪽에서는 거의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뺏기고 이쪽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도 상당 부분이 좀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정의당 영역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 보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길이 있다면 제가 보는 실용인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비정규직 문제. 예. 비정규직이라 하면 아시는 대로 민노총 중심의 거대 노조에서 또한 그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임임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럼 젠더 부분, 여성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접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노동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열린 사고를 하는 거 이런 점은 아마 가능성으로도 김종철 대표 체제가 조금은 가능성이 또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빠르게 내년 4월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조기에 좀 발족을 시켜서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해보겠다 이런 속내가 떠오르는데 속내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 격상하지는 못할 망정 이 위상 자체가 좀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를 두고서 이제 원내 지도부랑 당 지도부와의 또 이른바 힘겨루기, 당내 계파 갈등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당내 사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갈등 요소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뭐 지역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그 어떻게 보면 미묘한 정서 차이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좀 더 정치적인 전망 속에서 대선까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전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쪽으로 이동하자는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건데 비해서 영남 쪽은 아무래도 좀 안정된 지역 기반을 가지다 보니까 이른바 그 전통적인 지지자층에 대한 충실함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당 시절이나 전부 다 그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내부 예. 갈등인데 저는 그게 좀 표출된 것 같아서 불안하게 여기지고요. 지금 102명인데 국민의힘 당이 제가 알기로 60명 가까이가 아마 영남일 겁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저는 투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좀 잘 타개해야 된다. 이게 어떤 보면 취임 한후 비대위원장 취임 한후 넉 달 만에 겪는 제가 보는 최대의 좀 정치적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중진들이 국감 끝난 이후에 지금 11대 7로 재분배하자라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상황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따 거부 의사를 좀 표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래저래 민주당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좀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경선 준비위원회를 바꿨다고 하는 것도 선대위는 원래 내년 4월이 보궐선거면은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선대위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 준비위도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인데 지금 왜 저걸 구성해서 당내 자본을 일으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런 것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제 후보를 갖다 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하는 전술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뭐 일반인의 관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건 되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애초에 17개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자. 이제 하고 이렇게 그런 원칙을 갖고 임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거 실리적인 접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떻게 당내 어떤 강경한 목소리에 따라서 가면서 사실은 뭐 개도 구독도 다 잃었다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21대 국회 1년 차를 갖다가 절반을 토막내 갖고 그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고 하면 그건 참 너무 어색하잖아요. 뭐 차라리 1년 차가 지나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새로 우리 원구성 문제 갖다 재논의하자 이러면은 어떤 그 정리된 기분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라고 하는 것도 무질서해지고 전체적으로 의회 지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아마 뭐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